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재입니다. 우리는 힘껏 달려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발맞춰 모두가 앞을 바라봅니다. 아틀라스와 클로이드 등 국내 기업들의 피지컬 AI는 세계를 놀라게 했고 기업과 정부 모두 AI 대전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빠르게 나아갈수록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AI 대전환 시기 속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AI 시대 속 소외받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챙기고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걸어온 우리의 길이 단단해야 앞으로 박차고 나갈 힘이 생깁니다. 5월 13일 수요일 AI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네, 5월 13일 수요일 AI 톡톡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이명아 아나운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명아입니다. 네, 오늘도 또 다양한 소식들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특히 어제 내용과 조금 연관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그 뒤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 민재 앵커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면서 오늘 어떤 뉴스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AI 뉴스 헤드라인 오늘도 5가지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 준비되어 있는지도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동차부터 수학 공부까지 일상 속에 K-AI 모델이 파고들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AI 칩 만드는 기업을 넘어서 기업 투자자가 됐다라는 소식. 세 번째로는 엔트로픽과 정부가 만났습니다. AI 보안에서 공조하겠다. 다음으로는 이제 AI 직장인들 53%가 내돈내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 책은 사람이 썼습니다. 출판계에서 AI 경계선 긋기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동차와 통신, 교육 분야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인공지능을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우리 기술로 만든 독자 AI 모델들이 현장에 빠르게 접목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명아 아나운서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일상 속에서 다양한 AI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소버린 AI는 국가 경쟁력이나 데이터 주권 같은 다소 좀 거시적인 이야기들로 다뤄졌는데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이 독자 AI 모델이 금융부터 시작해서 차량 UI, 교육, 다양한 생활 영역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전에는 이 AI 국산 모델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논점을 좀 주제로 가져갔다면 이제는 최근에는 실제 산업 현장에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AI 에이전트나 금융특화 AI처럼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소버린 AI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 생태계 경쟁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국가대표 네, 기업들 맞습니다. 상대로 선정을 했었죠. 이처럼 국내에서도 좀 독자 AI 모델을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기업들마다 이에 좀 발맞춰서 또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누가 어디서 개발을 했다 하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됐는데 이제는 사실 독자 AI 모델이 없는 기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도 최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른바 독파모 사업을 통해서 국내 AI 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단순히 AI 모델을 개발했다를 넘어서 이제 실제 산업과 생활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점입니다. 정부 역시 AI 기술이 국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산업 적용 사례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들마다 AI, 특히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좀 갖추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사례도 있을까요? 우리 일상에서 정말 가깝게 볼 수 있는데요. 혹시 민재 앵커님은 통신사 어디 쓰시나요?
저는 KT도 사용하고 SKT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 사용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SKT 사용하시면 ADAT 그 비서 혹시 사용해 본 적 있으세요? 사용해봤죠. 어떠셨어요? A-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 직업 특성상 뭐 통화 녹음도 필요하고 뭐 통화 녹음된 내용을 좀 요약도 네. 할 필요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SKT 쓰면서 이 ADAT 기능 정말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ADAT이 자동차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SK텔레콤의 자체 AI 모델인 이 ADAT-X를 차량용 AI 에이전트, 이 ADAT 오토에 적용을 했습니다. 운전 중에 손을 쓰지 않고도 길 안내와 음성 안내, 그리고 차량 제어까지 음성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제 음성인식 검색을 넘어서 AI가 운전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LG AI연구원 엑사원, 국내에서 독보적인 모델이라고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엑사원이 LG U 플러스 AI 통화 비서에도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요약해주고요. 보이스피싱 위험 징후를 감지하는 기능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보이스피싱 감지하고 뭐 이런 부분 정말 유용합니다. 뭐 다양한 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 특히 뭐 SK텔레콤도 이제 단순히 통신사에 있는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네. AI를 넘어서 자동차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 굉장히 또 흥미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통신 분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교육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콴다라고 해서 학생들 문제 풀어주는 어플로 유명한데요. 이제 이 콴다에서도 AI 모델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내 AI 스타트업 기업 모티프 테크놀로지의 모델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 모티프 테크놀로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가대표 AI에 추가로 선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모델이 적용되면 단순히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별로 단계별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건데요. 즉 AI가 단순한 검색 도구를 넘어서 실제 학습 과정을 보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교육과 통신 분야 살펴봤습니다. 근데 기사 내용을 짚어보면은 사실 가장 또 흥미로운 부분이 아무래도 보안이 중요한 금융과 공공기관에서의 활용입니다. 네, 이 맞습니다.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좀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글로벌 중앙은행 가운데 최초로 독자 AI 모델을 좀 만들었다는 그런 소식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중앙은행이 자체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을 구축한 첫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발표가 됐었죠. 네이버 클라우드가 한국은행과 함께 만든 금융경제 전용 생성형 AI 플랫폼인 보키입니다. 이 보키는 뱅크 오브 코리아 인텔리전스의 약자인데요. 자료 검색과 요약,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경제 현안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해서 분석하는 이 의사결정 시스템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된 이 한국은행만의 내부망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의 핵심 기관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결국 금융과 공공 분야에서는 단순한 성능보다도 이 보안과 데이터 관리 문제가 조금 중요해지고 있는 이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AI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나올 때마다 늘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과 중국의 상대가 되겠느냐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와의 경쟁이 좀 가능하겠느냐라는 또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적으로 보면 조금 밀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범용 AI 모델 경쟁에서는 아직 미국 기업들이 이 압도적인 자본력과 GPU 환경을 바탕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다만 국내 기업들은 한국어 환경 그리고 금융통신, 공공행정처럼 이 국내에 맥락이 필요한 부분에서 차별화를 두겠다는 전략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범용 AI 경쟁에 나선다 이런 것보다는 산업 특화형 AI와 데이터 주권 중심의 경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니 뭐 글로벌적으로 우위를 가져가는 게 좋은 게 아니야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정부가 자리 잡은 뭐 산업 특화형 AI, 뭐 데이터 주권 중심, 뭐 경쟁 이러한 부분이 또 우리나라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소버린 A가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데이터를 외부망과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 정보나 이런 자산 정보가 노출이 돼서 우리 해킹도의 위험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럼 위험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버린 AI, 뭐 국가 주권, 뭐 클라우드를 만들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개념의 하나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융과 공공 분야에서는 자체 AI 모델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네.
저희 지금 정보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뭐 다양한 쪽으로 많이 잘 되고 있지만은 요즘 들어서 뭐 특히 뭐 전쟁 관련 네. 이슈가 있는데 특히 잘 되고 있는 분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 있는 분야? K방산? 그렇죠. 방산이 우리나라가 네. 또 강국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하냐 했을 때 바로 방산 분야에서도 단순히 타국의 AI를 쓰는 것보다 자국의 AI를 쓰는 게 보안 관련해서 좀 확실해가지고 지금 요구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에서도 이제 음. 각종 AI 기업들과 국방부가 함께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보안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자체 AI 모델이 갈수록 좀 더 중요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AI, 뭐 자국의 지금 기업들마다 네.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 또 우리나라의 안보, 보안 관련해서 안보와 방산 관련해서 또 주요한 이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KAI 지금 지속적으로 기업들마다 내놓고 있는데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기사 한번 만나봤고요. 다음 기사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아마 많이들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엔비디아가 AI 기업 투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만 벌써 58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관련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러 출발해 보시죠. 네, 인공지능 칩 1위 기업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AI 분야 성장에 최근 몇 년 사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엔비디아가 AI 칩을 넘어 AI 기업 투자자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명 아나운서. 네. 저희가 뭐 어제 AI 열풍과 관련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특히 뭐 이 AI 열풍에 좀 한 2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이 닷컴 버블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실제로는 최근 시장에서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행보를 두고 닷컴 버블 때하고 좀 비슷하지 않냐, 이 흐름 좀 유의해야 한다라는 또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네, 반도체 랠리가 계속되면서 이 주가가 과도한 게 오른 게 아니냐, 마치 20년 전에 이 닷컴 버블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엔비디아의 투자 행보를 보면은 이게 할모맹랑한 소리는 또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AI 칩 제조 회사를 넘어서 AI 기업 투자사 역할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엔비디아의 투자에 대해서 닷컴 버블을 키운 순환 거래와 비슷하다, 이런 우려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GPU 판매를 넘어서 AI 생태계 전체를 키우는 투자 플랫폼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약 58조 원의 규모를 이제 지분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챗GPT 개발사 오픈 AI를 비롯해서 엔트로픽, 일론 머스크의 XAI 같은 이 AI 모델 기업은 물론이고요. 데이터 센터, 광학 기술, 또 AI 클라우드 기업까지 그 투자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투자 대상을 보면 AI 산업 전반을 다 연결하려고 하는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AI 산업은 GPU 하나만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사실 아닙니다. 막대한 데이터 이동을 위해서 광 케이블과 서버, 냉각 시스템, 전력 인프라까지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하는 산업입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AI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촘촘하게 연결하면서 이 공급망 전체를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바라보던 단순히 GPU 만든 그런 회사가 아니라 뭐 AI 산업 전체를 좀 설계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처럼 움직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젠슨 황 CEO는 이 AI 산업을 5단 케이크라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5단 케이크요. 네, 어떤 5단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와 칩, 인프라, AI 모델,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된 이런 5단 케이크인데요. 위로 갈수록 더 큰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는 특정 AI 기업 하나의 성공보다 이 AI 산업 전체 규모가 커질수록 자사 GPU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에너지와 칩, 인프라, AI 모델, 뭐 애플리케이션을 구성된 5단 케이크. 맛보면 굉장히 철맛이 날 것 같은 상황인데, 네,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특히 AI 클라우드 기업들에 대한 엔비디아의 투자, 광폭적인 투자가 또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여기서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투자도 조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네비우스와 같은 이른바 네오 클라우드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오 클라우드란 생성형 AI 학습 그리고 추론에 특화된 고성능 GPU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즉 그동안 아마존이나 이 애주어 같은 기존 범용 클라우드와는 달리 엔비디아의 최신 GPU와 그 초고속 네트워크를 제공하면서 AI 연산과 가성비를 극대화한 게 특징입니다. 이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AI 개발사들이 GPU를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최신 GPU와 초고속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 자체 GPU의 수요를 조금 더 늘리는 그런 순환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닷컴 버블과 좀 비슷하다 우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닷컴 버블에 대한 조금 이 뭐라 해야 되지? 한번 네, 짚어드릴까요?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닷컴 버블 조금 저희 같은 2000년대 초반생한테는 조금 더 생소할 수 있겠는데요. 닷컴 버블은 1990년대 후반에 부풀어 올라서 2000년대에 정점에 달했던 주식시장 버블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웹과 인터넷이라는 이 혁신 기술이 광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일부 투자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기업들이 다시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면서 이 점점 커지는 시장 구조 자체를 이 순환 투자라고 부르면서 당시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분석가들은 AI 시장 내부에서 자금이 계속 순환하면서 이 과열되는 구조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같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요 외신은요 조금 다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랠리가 닷컴 버블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진단을 좀 내렸는데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견고한 실적에 기반한 상승세 이 점이 조금 차별화됐다는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른 만큼 이 과열의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은 엔비디아가 투자한 기업들이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하고 그 기금을 다시 엔비디아가 AI 기업들이 투자하고 이런 흐름, 순환 흐름 때문에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하고 유사하지 않느냐라는 상황인데 사실 닷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실체가 없는 그런 존재고 AI 기업들은 어쨌든 뭐 GPU의 뭐 거래라든지 이런 좀 실체 있는 반도체 칩들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뭐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다른 상황이 뭐 결과가 나올 것이다. 다만 현재는 너무 지금 흐름이 빠르게 지나가고 과열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념해야 한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별점은 이 성과 그리고 이제 이 금액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닷컴 버블과는 달리 실적이 이제 금액으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다르다라고 주요 외신들이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적극적으로 AI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AI 기업 뭐 투자자로서 다가가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어떻게 보면 차기 고객들이 될 수 있는 고객사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가 좀 적극적으로 AI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의 좀 투자 소식 전해드렸고 다음 소식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다음 소식은요. 정부가 엔트로픽을 만났습니다. 엔트로픽 최근에 미토스로 굉장히 핫하죠. 엔트로픽과 만난 정부 AI 보안에 대한 공조를 또 논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글래스윙 참여는 아직이라는 뭐 그런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시죠. 네, 초등학생이 금융 보안망을 마비시킨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이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엔트로픽이 제작한 미토스 때문인데요. 미토스 이슈로 전 세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엔트로픽 관계자를 만나 사이버 보안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 짚어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미토스 쇼크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부와 엔트로픽이 이제 또 면담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었는데
이번 주제 그 후속 흐름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정보와 엔트로픽이 만났습니다. 어제 엔트로픽 모델 AI 모델 미토스가 대규모 취약점 탐지와 공격 자동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소식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부가 직접 만나서 방향을 대응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그 대응이 실제 국가보안체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 정부가 AI 위험을 관리하겠다 이 수준을 넘어서 통신, 금융, 교통, 국방, 우주 분야까지 암호 체계와 보안 인프라 자체를 바꾸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까지의 보안은 해킹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나서면서 대응하는 방식이었다면요. 이제는 AI와 양자 컴퓨팅 시대로 이 위협을 선제적으로 막는 그런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토스처럼 AI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공격 코드까지 생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을 하면서 기존 보안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 이런 위기감이 같이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면담에서는 프로젝트 글래스윙 이야기까지 좀 핵심으로 거론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프로젝트 글래스윙 먼저 짚어드리면요. 엔트로픽이 주도하는 글로벌 AI 보안 연합체입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이 미토스를 제한적으로 개방하면서 각 기관들과 기업들이 취약점을 공동으로 검증하고 공동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연합체인데요. 현재 미국 외에는 영국의 AI 안전연구소만 이름을 올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아직 사례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도 이번 면담을 통해서 한국 기관과 참여 가능성을 타진을 하고 AI 보안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받을 수 있을지를 면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래스윙이 좀 최근 핫하죠.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한국이 합류를 하겠다, 않겠다 이 부분이 결정이 됐을까요? 사실 아직 한국의 참여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미국 내부 사정도 조금 있는데요. 실질적인 확답은 받지 못하면서 미국 백악관이 보안상의 이유로 해외 정부 참여의 확대를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밝힌 입장인데요.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도 이 미토스의 위험성을 두고도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급력을 우려해서 이 글래스윙의 확대를 조금 막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 분위기를 보면 단순히 글로벌 협력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좀 독자 보안 체계를 구축하려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글로벌 연합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보안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도 이런 흐름을 감안해서 중단기 투트랙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사례와 같이 글로벌 AI 모델과 협력을 할 계획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사이버 보안 특화, 독자 AI 모델을 개발해서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보안 특화 AI 개발은 이 정부는 고성능 AI 모델이 취약점 탐지와 공격 자동화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방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를 국내에서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나온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토스발 AI 보안 이슈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엔트로픽 관계자들을 만나서 보안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한 거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면담은 엔트로픽에서 먼저 만나자고 했던 게 조금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미토스를 제작한 엔트로픽 관계자들과 만났다. 여기서 보안 관련된 협의, 논의가 있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내용 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아마 요즘 많이 직장 생활하시면서 AI 활용하시고 또 AI 역량 키우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실 겁니다. 자, AI를 배우라는 회사. 근데 구독은 알아서 해라. 직장의 53%가 현재 내돈내산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관련한 내용 한 번 더 짚어보시죠. 네, 요즘 직장에서 AI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최근엔 각사마다 AI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사원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아직까진 AI 역량 강화를 위해 회사의 지원보단 개인이 직접 비용을 각출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정말 많이 씁니다. 저 역시도 많이 쓰는데, 근데 요즘 뭐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회사에서 AI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했는데, 정작 챗GPT 결제는 내 카드로 한다. 뭐 실제로 직장인 절반 이상이 AI 구독 서비스를 내돈내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AI가 이제 선택이 아니라 뭐 거의 직장인들의 생존템인데, 뭐 이 흐름 약간 모순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인 자기 개발하면요, 영어 공부나 자격증을 떠올렸다면 요즘에는 이 AI 유료 버전이 새로운 직장인의 스몰 토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민재 씨도 직장인이잖아요. 네. 내돈내산하고 계신가요? 네, 뭐 저도 다양한 AI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일부는 지원이 되는데 뭐 나머지는 그냥 제가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AI 공부도 좀 같이 하고 계신가요? AI 공부는 사실 AI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뭐 책으로 보고 유튜브 보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 실전에서 쓰는 게 제일 버금가는 공부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직접 한번 써보면서 익히는 게 바로 이 AI 공부인데요. 이런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로벌 HR 플랫폼 딜은 자사 명함 앱 리멤버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9명이 AI 역량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특히 흥미로운 거는 응답자의 53%가 유료 AI 서비스를 자기 돈으로 결제하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회사에서는 우리 AX 전환하겠다, AI로 대전환하겠다라고 하면서 직장인들은 그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들은 일단 자기 카드로 긁고 있다. 뭐 이런 맞습니다. 현실이네요. 네, 사실 저도 전에 인턴을 하면서 AI로 어떤 걸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려주셨는데 네네. 따로 지원을 안 해주셔서 제가 내돈내산을 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이렇게 업무에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 게 요즘 AI인데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이 AI 덕분에 일이 줄었다가 아니라 일이 더 많아졌다는 반응도 꽤 많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초안을 엄청 빠르게 만들어주기는 하는데요. 사람이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 또 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다고 꼽은 게 프롬프트 생성하기, 또 AI 결과물 다시 검토하기였는데요. 저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AI가 일을 대신해주는 느낌보다는 내가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조금 더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사실 뭐 AI 뭐 딸깍하면은 후루룩 나올 네. 것 같이 느껴지지만 AI 쓰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AI가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그 완성된 그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 결과물에 와닿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수정하고 하다 보면은 이럴 거면 진작 내가 그냥 수작업을 할 걸 그랬어. 맞아요. 라는 생각이 또 들 때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또 이런 상황에서 안 쓰면은 뒤처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잖아요. 네, 설문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응답이 좀 많았는데요. 응답자의 70% 정도가 AI 공부를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다. 이렇게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엑셀을 잘하는 사람이 회사의 에이스였다면 이제는 프롬프트를 잘 쓰는 사람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기도 했죠. 또 직무 불안에 대한 응답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62%가 AI를 어느 정도 자신의 일을 대체할 수 있다고 답을 했고요. 그 이유로는 AI 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와 AI의 정확성 그리고 효율을 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차원의 인력 감축 시도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나왔는데요. 13.4%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 불안감의 배경에는 구조 조정보다 AI 기술 변화 속도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는 AI 활용 자체가 인사 고가 평가에서도 들어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컴활 몇 급, 뭐 포토샵 몇 급, 이게 인사평가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AI를 얼마나 잘 쓰냐, 이게 좀 고가에 들어간다고도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직원의 AI 활용량이나 생산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인사 시스템과 연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업도 이 딜은 AI 기반 인재 관련 솔루션, 딜 인게이지를 클로드와 같은 AI와 연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직원들이 AI 사용량을 인사와 성과에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또 부작용의 우려도 있습니다. 응답자들은 AI 과의존으로 글쓰기 능력이나 사고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도 답했는데요. 실제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내가 생각해서 쓴 건지 AI가 써준 걸 내가 수정만 하는 건지 이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결국엔 직장인들의 지금까지 업무 롤에서 좀 벗어나서 그 직장인들의 역할도 바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AI를 쓰냐 마냐 이런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AI와 얼마나 잘 협업을 하냐 이런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반복 업무를 AI가 빠르게 가져가는 반면 사람은 앞으로 검증과 판단, 이 맥락 이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앞으로 직장인의 경쟁력은 혼자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라 AI와 함께 얼마나 잘하느냐가 앞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써라 권장은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5명 중에 4명 정도는 AI 역량 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에 반면에 AI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느냐 라는 거에는 또 과반수가 아니다. 내돈내산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좀 모순적입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AI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라라고 하지만 지원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 산업계가 조금은 더디게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이 정도는 회사에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들이 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AI뿐만 아니더라도 근데 이러한 일과 관련된 건 비슷한 이슈가 또 AI에서도 또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설문 결과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소식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었던 이슈입니다. 출판계에서 AI 관련한 AI 경계선을 긋고 있다. 이 책은 사람이 썼습니다라고 직접 밝힌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러 출발해 보시죠. 네, 최근 AI를 활용해 책을 대량 생산하는 이른바 딸깍 출판에 출판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작가가 순수하게 창작한 작품과 AI 작품 구분을 위한 여러 노력을 현장에서 이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회에선 관련 법안도 통과됐다고 하는데 오늘의 마지막 내용 살펴보시죠. 네, AI로 만들어진 출판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특히 요즘 인터넷에서 딸깍이란 표현 자주 보이잖아요. 이미 아실까요? 네, 딸깍 하면은 딸깍 누르기만 하면 나온다 이런 밈인데요. 이 딸깍이 원래 마우스 버튼 누를 때 나는 소리인데 인터넷에서는 클릭 몇 번만 했는데 엄청난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약간 풍자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특히 AI 그림이나 코딩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람이 긴 시간 들여서 하던 작업을 이 딸깍 한 번만으로도 몇 초 만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딸깍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출판 업계에서도 이 딸깍 한 번에 책이 나온다 이런 상황으로 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딸깍 쉽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마우스를 요거로 딸깍 한다고 해서 딸깍 출판이라는 말까지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노력 대비 결과가 조금 너무 쉽게 나온다라는 상황을 좀 비꼬는 표현이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AI로 전자책을 제작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 출판계에서도 딸깍 출판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된 건데요. 실제로 AI가 목차를 짜고 내용을 생성하고 이 표지 이미지까지 만들면서 몇 시간 만에 책 한 권이 완성되는 그런 딸깍 출판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책들이 취미 수준을 넘어서 실제 유통시장과 공공 납품 제도까지 들어오고 있으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출판계가 AI 저작물과 사람이 만든 저작물에 선을 긋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공공 예산으로 보존 가치가 불분명한 출판물까지 납본이 되면서 이렇게 납본이 되면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납본을 하게 되면은 국가에서 또 그만큼의 비용을 제공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지적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납본제도 먼저 짚어드리면요. 이 납본제도는 국제 표준 도서 번호를 받은 모든 출판물을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에 제출해서 국가 문헌으로 연구, 보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출판사는 출간 이후 30일 이내에 도서 2권을 제출해야 하고요. 이 출판사는 이 한 권의 값을 받는 게 이 납본 제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딸깍 출판으로 내용이 반복이 되거나 오류가 포함된 AI 생성물을 대량 제작해서 납본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는 단순히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뭐 딸깍 출판 안 돼 이러는 것보다 법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좀 개정을 했었다고요. 네, 최근에도 한번 본회의에 통과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국회에서 AI 생성 도서의 납본 제한 근거를 담은 도서관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출판계 안팎에서도 AI 출판 표시제와 인간저술 보증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이죠. 국회 본회의에서 AI 활용 출판물의 납본 제한과 환수 근거 등을 담은 도서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단기간에 대량 생산하는 출판물을 납본 보상 체계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국립중앙도서관이 AI 생성 출판물의 납본을 제한하거나 이 부수를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AI 활용 사실을 숨긴 채 보상금을 받을 경우 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내용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AI 시대인데 사실 작가들에게 AI 활용 전면 금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AI 도서고 딸깍 출판이고 네. 어디까지가 AI를 활용한 창작물인지 뭐 이 구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판계에서도 전면으로 금지하겠다라기보다는 이제 AI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자 이제 이런 취지로 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직접 집필하고 AI는 맞춤법 교정 정도만 했는지 아니면 내용 전체를 AI가 생성했는지 독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 출판 표시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종의 원재료 표시 같은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성훈 출판인회의 AI 미래전략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AI 활용 출판물을 AI 활용하지 않은 인간의 저작물, 그리고 AI 활용 후 인간의 검증과 편집이 이루어진 저작물, 마지막으로 딸깍 출판물 이렇게 구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출판사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는 벌써 이제 인간 저술 출판물 보증까지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사람이 직접 쓰고 책임진 콘텐츠가 새로운 신뢰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 AI 쓰면은 누구나 덕분에 좀 책을 쉽게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긍정적인 시각도 있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시면서도 약간 의문이 됐었던. 네, 물론 책임과 뭐 직책이 따르겠지만 도전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책 한 권 내려면 기획, 교정, 디자인까지 모두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AI의 도움을 받으면서 빠르게 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문제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 품질 검증의 중요성이 훨씬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AI 생성 중에는 이 잘못된 내용이나 반복된 정보, 존재하지 않는 사실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특히 육아나 건강, 투자 같은 분야에서는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실제로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법 제도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AI가 뭐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이슈긴 한데 AI는 내가 잘 모르는 네, 사실을 맞아요. 잘 깨닫지 못한다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 답을 도출해내고자 좀 잘못된 정보를 직접 지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딸깍 도서가 조금 우려되고 네.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출판 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참고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검증된 자료다 이런 맞아요. 인식이 있는데 AI가 여기에 개입하게 되면서 인간의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면 과연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인지 이런 좀 의문도 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최근에 뭐 AI 덕분에 글쓰기가 쉬워졌다라는 평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만을 활용한 이 딸깍 도서가 출판업계에서 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네. 주요 이슈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딸깍 도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출판 업계와 그리고 이로 인한 뭐 국회에서의 이제 법 개정 등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총 5개 뉴스 한번 확인해 보셨는데 오늘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다음은 AI 기업 포커스 시간입니다. 네, 요즘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올해 가장 AI 업계 뜨거운 이슈로 또 자리 잡은 기업이죠. 바로 엔트로픽입니다. 최근 공개한 이 미토스가 세계 보안 시장을 흔들고 있고 더불어서 올해 초부터 이 엔트로픽의 클로드까지 뭐 다양한 AI 지금 소프트웨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은 이 AI 업계는 엔트로픽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엔트로픽의 기업 이야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이번 설명 자료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다룰 주제는 엔스로픽이 자사 직원들을 일종의 테스트베드, 즉 그라운드 제로로 삼아서 AI와 협업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어떻게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시작부터 꽤 충격적인 수치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 엔스로픽 내부 조사를 보면 직원들이 일상 업무의 무려 59%를 자신들의 AI, 바로 클로드에게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이 넘는 수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도 즉각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이렇게 일의 절반 이상을 AI한테 턱턱 넘겨주게 되면 우리 인간은 더 뛰어난 개발자로 진화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본연의 날카로운 감각을 잃어버리고 마는 걸까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 먼저 엔스로픽 내부의 업무 혁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담장 안에서 개별 개발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생생한 그라운드 트루스, 즉 현장 상황을 아주 밀착해서 들여다보죠. 자,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업무를 위임했더니 직원들이 스스로 평가한 체감 생산성이 평균 50%나 껑충 뛰었다는 거예요. 불과 1년 전이랑 비교해도 체감 향상폭이 2배 이상 뛴 엄청난 수치입니다. 내부 엔지니어 한 명이 이걸 구글 지도에 찰떡같이 비유했는데요. 처음에는 초행길 갈 때만 슬쩍 켜보다가 나중에는 뻔히 아는 매일 출퇴근길도 그냥 구글 지도만 믿고 가게 되잖아요. 딱 그거예요. 처음엔 아주 사소하고 리스크 없는 일만 맡기다가 결국엔 엄청나게 복잡한 작업까지 AI한테 쓱 넘기며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시키고 있을까요? 항목별로 쪼개보면 디버깅이 55%, 코드 이해가 42%로 아주 무겁고 머리 아픈 작업들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스템의 큰 그림을 그리는 고수준의 설계 업무는 확실히 아직 인간의 영역으로 꽉 쥐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클로드가 하는 일의 27%는 예전 같았으면 엔지니어들이 바빠, 나중에 해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을 법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자잘한 페이퍼컷 버그 수정이나 귀찮은 문서화 작업, 아니면 그냥 한번 아이디어를 테스트해보는 프로토타이핑 같은 거요. 그동안 구석에 미뤄뒀던 일들이 알아서 척척 해결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대조가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AI를 미친 듯이 쓰는데도 인간이 한번 확인해보지도 않고 그래 너 혼자 100%다 처리해 하고 넘길 수 있는 작업은 0에서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검토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필수라는 거죠.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딜레마, 감독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생산성은 미친 듯이 치솟았는데 인간의 철저한 검증은 계속 필요하다? 이 팽팽한 긴장감이 아주 흥미로운 행동학적 딜레마를 만들어냅니다. 이 감독의 역설이 도대체 뭐냐? AI를 진짜 안전하게 써먹으려면 그 결과물을 매의 눈으로 평가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AI가 어렵고 복잡한 버그를 혼자 똑딱 다 고쳐버리니까 정작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며 시스템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부수적 학습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누구나 하루아침에 내 전문 분야가 아닌 것까지 다뤄버리는 풀스택 개발자의 슈퍼파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엔지니어로서의 그 묵직한 코딩 깊이나 장인 정신, 동료들끼리 치고받으며 배우는 멘토십은 쭉 시들어버릴 위험이 커지는 거죠. 이 엄청난 트레이드오프가 지금 엔스로픽 내부를 뒤흔드는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자, 그럼 이 엔스로픽 내부의 조용한 혁명이 어떻게 바깥 시장까지 집어삼키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기반 기술인 에이전트 시대의 3대 기둥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엔스로픽이 밀고 있는 전략은 일종의 특수 에이전트 무기고 같아요. 딱 3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과 손처럼 컴퓨터 화면을 직접 보고 클릭하는 컴퓨터 유즈, 다른 시스템들과 소통하는 오픈형 커넥터인 MCP, 그리고 엄청난 자율성을 가진 코딩 두뇌 그 자체인 클로드 코드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즉 MCP 구조도를 먼저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AI 에이전트가 외부 툴이나 데이터베이스, 로컬 파일 시스템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쓰는 언어를 아주 깔끔하게 하나의 표준 규약으로 통일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AI 세계의 USB-C 케이블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처럼 서비스마다 일일이 전용 커넥터를 짤 필요가 전혀 없어진 거죠. 인터페이스 하나로 싹 다 통일해버리니까 에이전트가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는 용역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은 셈이죠. 자, 이번엔 이 작전의 진짜 브레인, 클로드 코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스로픽은 지금 그냥 두루두루 잘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직 코딩과 에이전트 벤치마크를 완전히 씹어먹는데 자신들의 역량을 문자 그대로 갈아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이 벤치마크 결과들이 그 확실한 증거죠. 실제 내부 로그 데이터 좀 보세요. 모델의 자율성이 거의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람 도움 없이 자기가 알아서 도구들을 연속으로 불러다 쓰는 횟수가 무려 116%나 수직 상승했어요. 반면에 어떤 일을 끝내기 위해 사람이랑 주고받는 대화 턴수는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훨씬 더 골치 아픈 작업들을 훨씬 더 긴 과정에 걸쳐서 척척 혼자 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현실 비즈니스는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기술 자체에서 약간 줌아웃해서 지금 엔스로픽이 온몸으로 맡고 있는 이 피 튀기는 거시적 시장 상황을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흐름을 보시면 엔스로픽이 연환산 매출 5억 달러를 돌파하며 엄청나게 성장한 건 맞습니다. 근데 API 시장 점유율 데이터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죠. 왜냐? xAI나 오픈AI 같은 무시무시한 경쟁자들이 작정하고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점유율 방어전이 그야말로 피말리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델 성능 자체는 최상위권인데도 아주 골치 아픈 물리적 한계들이 엔스로픽의 발목을 꽉 잡고 있습니다. 돈 많고 덩치 큰 경쟁사들 대비 컴퓨팅 캐파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인프라 과부하가 걸리고 툭하면 연결 에러가 나는 거죠. 오죽하면 회사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헤비 엔터프라이즈 고객들한테조차 주간 사용량 제한을 걸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델들이 너무 똑똑해지고 자율성이 극대화되다 보니 이제는 전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문제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차세대 모델들에 대한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해킹이나 협박 같은 아주 공격적인 행동들이 실제로 관찰되었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각국 정부랑 기업들이 똘똘 뭉쳐서 이 위험을 막아보겠다고 프로젝트 글래스윙 같은 방어 연합체까지 급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모든 현상들이 오늘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지금 인간의 통제 역량을 아주 훨씬 앞질러 가고 있잖아요. AI가 이제 단순한 타이핑 도구로 넘어서 알아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고도의 자율적인 동료로 진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과연 이 어마어마한 새 동료를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진짜 감독자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이 질문 꼭 한번 깊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쳐나는 정보 속 진짜 수익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국내 AI 기업들의 내면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AI 증권 리포트는 교보증권의 삼성전기 리포트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흥미로운 자료 하나 가져왔습니다. 교보증권에서 아주 파격적인 기업 탐방 후기 리포트를 냈는데요. 전 세계가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열광하고 있을 때 그 이면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숨은 하드웨어 강자, 바로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가 단순한 부품사를 넘어서 어떻게 AI 인프라의 핵심 심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리포트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AI 투자의 숨은 1인자라는 타이틀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FCBGA 기판의 초격차, MLCC 과점 상황, 차세대 패키징 시대, 그리고 대망의 실적 전망과 목표 주가까지 빠르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 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AI 투자의 숨은 1인자. 일단 이 숫자부터 보고 가시죠. 무려 120만 원입니다. 리포트에서 제시한 파격적인 상향 목표 주가인데요. 놀랍게도 2017년 업사이클 고점 당시에 적용됐던 48.7배의 멀티플을 타겟으로 잡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대체 어떤 확신이 있기에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이런 폭발적인 전망을 던진 건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포트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업황의 본질이 단순한 서버 대수 증가에서 AI 컴퓨팅 인프라화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IT 산업 전체가 그냥 잠깐 사이클 타면서 반짝 호황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근본적인 뼈대부터 바뀌는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과거랑 지금을 비교해보면 상황이 딱 그려집니다. 예전에는 서버나 컴퓨터가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그 교체 주기에 따라서 실적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열리는 새로운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엔 흔하고 평범해 보였던 기판이나 축전기 같은 부품들이 이제는 무시무시한 고도의 AI 연산을 버텨내기 위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프리미엄이 붙는 핵심 병목 지점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CBGA 2032년까지 초격차입니다. 이 구조적 전환을 증명하는 첫 번째 강력한 증거가 바로 FCBGA 기판 시장인데요. 지금 여기서 전례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급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고객사들과 아예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무려 5년치 물량과 가동률을 묶어버리는 바인딩 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도저히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튼튼한 해자를 파놓고 장기적인 초성장을 미리 확보해버린 셈이죠. 결과적으로 지금 완벽한 구조적 업사이클, 딱 그 한가운데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2분기의 가동률이 90% 초반을 찍었고요. 하반기에는 사실상 라인이 완전 풀가동에 들어갑니다. 생산 라인이 꽉 차니까 자연스레 장기 계약 맺고 수요가 빵빵하니 가격은 올라가고 결국 이익률이 극대화되는 아주 환상적이고 이상적인 스텝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MLCC, 과점 구조와 가격 인상 이슈죠. 기판 쪽에 이어서 이 어마어마한 밸류에이션 상승세를 끌어올리는 두 번째 핵심 엔진, 바로 작지만 강력한 MLCC입니다. 현재 AI용 MLCC 시장 상황이 어떤지 아시나요? 철저한 과점, 즉 단 두 곳의 메이저 플레이어만이 시장을 쥐고 흔드는 듀오폴리 상태입니다. 엄청난 물량을 당장 사와야 하는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죠. 결국 메이저 공급자가 강력한 가격 결정권은 물론이고 장기 계약의 주도권까지 협상 테이블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형성됐습니다. 지금 재고가 어느 수준이냐면 고작 4주 초반대 물량밖에 안 남았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죠. 반면 가동률은 90% 중반까지 급등했습니다. 마침 핵심 원가마저 오르고 있어서 전면적인 가격 인상에 완벽한 명분까지 주어졌습니다. 결국 수요는 넘치는데 물건은 없으니 가격과 마진이 한꺼번에 확 튀어오를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먼 미래, 차세대 패키징 시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호황도 대단하지만 진짜 거대한 청사진은 2027년부터 열리는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칩에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얇게입니다. 이게 차세대 수직 전력 공급이나 기판 내장 기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이거든요. AI 성능이 무섭게 올라갈수록 부품들은 무조건 더 얇아져야 하고 데이터 처리를 하는 핵심 칩, 바로 턱 밑까지 물리적으로 바짝 붙어야만 전력 손실 없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낼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이 기업의 독보적인 진가가 드러납니다. 이런 차세대 미래 패키징 트렌드에 완벽하게 대응하려면 MLCC, FCBGA, 그리고 실리콘 캐패시터라는 이 세 가지 핵심 라인업이 모두 필요한데요. 이 전체 라인업을 한 손에 다 쥐고 있는 기업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단순하게 부품 하나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차세대 패키징에 필요한 통합 솔루션을 턴키로 제공하는 가장 강력하고 구조적인 1순위 수혜자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이 모든 우위들이
과연 어떤 실적 전망과 목표 주가로 이어질까요? 앞서 말씀드린 시장의 엄청난 병목 현상들이 실제 재무적인 성과로 어떻게 퍼져나오는지 보시면 정말 놀랐습니다. 도약의 스케일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내년도 총 매출액은 13조 원을 가볍게 돌파할 걸로 전망되고요. 더 핵심은 영업이익입니다. 올해 9천억 원대 수준에서 내년에는 무려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수직 상승할 전망이에요. 부품 가격 인상과 풀가동의 위력이 숫자로 고스란히 증명되는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전의 역사적인 주가 트렌드를 완전히 깨부수고 분석가들이 12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밸류에이션을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던 부품 사이클의 잣대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아예 차원이 다른 구조적 초고속 성장 궤도에 올라탔다는 가장 확실한 선언인 셈이죠.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AI 인프라 시장이 끊임없이 더 얇고 칩에 더 가까운 고성능의 혁신적인 부품을 미친 듯이 요구하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 모든 솔루션의 마스터키를 주고 있는 핵심 공급자의 진짜 가치는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화려한 AA 골드러시 뒤편에서 묵묵히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해내고 있는 기반 하드웨어에 대한 오늘의 명쾌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AI를 간파하는 똑똑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